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챕터 A, Tree Based Method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Tree Based Machine Learning 방법을 설명할 거고요. Tree Based Method는 실제로 이제 Regression이랑 Classification 문제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Regression 문제를 위한 이제 Tree Regression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그레션 트리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정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요. 이제 추정된 트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디시전 트리가 이제 대표적인 트리 베이스드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어떠한 데이터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가라, 하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말을 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 산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 살지만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을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에러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말을 쓸 테니까 이렇게 두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쓸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인들이 이주를 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일부 퍼센트들은 한국말을 쓰거나 뭐 스페인어를 쓰거나 이런 에러가 있겠지만 만약에 요 변수를 기준으로 미국에 산다라고 한다면 영어를 사용할 것이다 예측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어때요? 여기가 어떠한 뿌리고요.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자, 이런 모양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decision tree 혹은 tree based method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Y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예측한 거는 한국말이냐, 뭐 영어냐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지만 꼭 이렇지 않고요. 이쪽이 연봉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연봉이 100만 불 이상일 것이다. 100만 달러 이상. 여기는 이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리그레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엄밀히 따지면 제가 여기서 든 거 100만 달러 이상, 이하 두면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뭐 이쪽에 여러 가지 팩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서 요 구간에 있으면 90만 달러 예측하고 여기는 85만 달러 뭐 이렇게 나눠서 여기 있으면 뭐 3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regression problem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좀 다 지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라는 게 있겠죠. 거주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준을 나눠 가지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언어, 주 언어가 뭡니까?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나눴죠. 자, 이렇게 X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여기 있으면 여기 미국에 살면 영어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요. 이제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이제 간단한 영역들로 스트래티파잉 혹은 세그멘팅 하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만든다는 거는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좀 잘게 쪼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우리가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세그멘팅 하는데 사용되는 규칙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나눌 수 있냐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러한 방법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할 거는 트리 기반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여기 굉장히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장점부터 설명을 하면요. 트리 기반 방법은요, 간단하고 해석이 용이해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정보가 있죠. 이때 어디에 사냐? 한국에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일 것이다. 합리적이죠? 그리고 어디에 사냐? 미국에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측 모델을 준다고 하면 그림으로 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이 매우 간단하고 유용하다.
자,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Best Supervised Learning 접근 방식이랑은 뭐 맞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따라서요. 자, 요런 거를 이제 accuracy가 낮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bagging, random forest, boosting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들도요, 다 앙상블 기반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도 다 tree based method라고 부릅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나무 하나라고 표현할게요. 트리 원.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쓰는지 영어를 쓰는지 이걸 나누기 위해서 꼭 거주 지역을 꼭 쓸 필요는 없죠. 이 사람의 국적이 무엇인지 이걸 보더라도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국적이 만약에 미국이면 영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것도 가능할 거고요. 뭐 또 다른 예로는요. 어제 먹은 음식 같은 걸로 할게요. 어제 먹은 음식이 김치찌개야. 그러면 높은 확률로 한국어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제 먹은 음식이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파스타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파스타 많이 먹지만 뭐 영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걸 두 번째 트리, 이걸 세 번째 트리 이런 식으로 두면요. 세 번째 트리는요. 요거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측 능력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어낸 트리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들을 합쳐서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앙상블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이게 여러 가지 트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방법, 앙상블 메소드를 쓰면요.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LR, 그다음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쿼드래틱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렇게 앙상블 기반 방법은요. 아까 가장 처음에 트리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해석이 쉽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트리들을 이렇게 3개만 쓰는 게 아니고요. 한 5,000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은 뭐 겹치는 트리가 굉장히 많으면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트리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뭐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리 베이스드 방법을 설명을 했다면요. 이제 교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결과는요, 이제 리그레션 트리의 결과고요. 여기에서 사용한 데이터는요, 히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히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선 야구 선수의 years라고 number of years 이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연수를 나타냅니다. 뭐 1년 차 선수면 1일 거고요. 뭐 10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 하면 1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루는 변수가 number of hits 해가지고 안타 수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많이 치면 좋은 선수고요. 적게 치면 별로 좋지 않은 선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반응 변수 우리가 예측할 대상은요 여기 있는 로그 셀러리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야구 선수들의 그 퍼포먼스 혹은 이 선수의 이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셀러리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몇 년을 뛰었는지 그리고 안타를 몇 개를 쳤는지 그거에 기반해서 셀러리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트리를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 결과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years가 이제 4.5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yes면 왼쪽으로 가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yes면 왼쪽, 이 경우에는 노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4.5년 이하로 뛰는
4년 이하로 뛴 선수들은 보통 루키라고 부르죠. 신인 선수들이에요. 신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대충 5.11이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노다라고 하는 거는 베테랑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베테랑 선수들의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샐러리예요. 자,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요. number of hits, 안타가 117개 이하냐 혹은 118개 이상이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yes, 그럼 많이 쳤으니까 좋은 선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작다의 yes니까 적게 친 거죠. 적게 치면 별로 좋지 않은 선수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0이고요. no. 그래서 안타수가 많은 선수들은 6.74, 그래서 훨씬 더 큰 거. 이렇게 합리적인 예측값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세분화해서 프리딕션 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디시전 트리를요, 이제 프리딕터 스페이스 영역을 갖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변수가 총 두 개였어요. 프리딕터가 두 개였죠. number of years 몇 년 뛰었는지, 그리고 number of hits 안타가 몇 개인지 이거였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가지는요, 4.5를 기준으로 이제 적게 뛰었냐, 더 많이 뛰었냐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왼쪽 적게 뛰었으면 연봉이 대략적으로 얼마 제일 낮을 것이다. 요 영역 사람들은 모두 같은 연봉을 예측해주면 되고요. 자, years가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hit수의 기준으로 한 번 더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117.5개, 117개 이하냐, 118개 이상이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R2에 속하면 어떤가, 6.00이었나요? 그럼 R3였으면 조금 더 높은 6.7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디시전 트리를 프리딕터 스페이스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region R1, R2, R3로 표현했으니까요.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R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X의 집합인데요. 어떠한 X의 집합이냐면, 뭐 X는 당연히 이렇게 X1, X2, 그리고 이거는 다시 쓰면 years, 이렇게 hits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years가 4.5보다 작은 모든 x들의 집합. 그럼 R2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R1에서 나눴던 기준을 만족해줘야 돼요. 즉, years가 4.5 이상이면서 hits가, number of hits가 이제 117.5 미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R2. 그 다음에 R3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number of years는 4.5 이상이면서 안타수는요, 117.5개 이상 요 케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시전 트리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디시전 트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리의 터미널로지를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서 이제 히터 데이터에 썼던 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years를 기반으로 해서 4.5 미만이냐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또 어떻게 나눠져요? 히터. 안타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죠. 나무가 이렇게 생기면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요,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서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가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다시 보면은 나무를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쪽은 그러면 뭐에 해당하겠어요? 나무로 따지면 이쪽에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쪽 파트는요. 그래서 우리는 터미널 노드 끝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잎사귀다, 잎이다, 리프 노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요 지점들이 있죠. 이런 지점들은요, 우리 인터널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가장 첫 시작하는 여기는 뿌리에 해당하겠죠? 여기 뿌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스타트 노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루트 노드 이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히터 데이터의 예를 보면요. 이제 여기에는 두 개의 인터널 노드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루트 노드, 하나 인터널 노드는 number of hits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죠.
자, 아까 히터 데이터에 적용했던 디시전 트리를 이번에는 해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years라고 하는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선수들의 샐러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제 경험이 적은 플레이어, 그러니까 루키들이겠죠. 신인 선수들은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보다 낮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수가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그가 이제 작년에 친 넘버 오브 히트 안타의 수는요 샐러리에 사실상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5년 이상 경기를 뛰었다면 그 다음에 샐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안타의 수입니다. 그리고 안타의 수가 많으면 평균적으로 그 샐러리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였죠. 참고로 이렇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years 4.5면 얼마? 5점 얼마였죠? 7이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hits가 만약에 117.5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여기가 6.0 여기가 6.7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석한 게 이렇게 되는데요. 딱 이렇게 설명만 보면 어때요? 지나치게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 트리가요, 회기 모형에 비해서 매우 설명이 쉽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편하죠. 회기 모형 같았으면 이게 보통 샐러리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그 다음에 years, 그 다음에 베타 2, number of hits, 그리고 어떤 엡실론 있고 베타 1과 베타 1과 베타 2의 뭐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어떠한 숫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보다는 그림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훨씬 인터프릿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 여기 most important 이러한 용어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책에서 이 years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가장 처음에 선택된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가장 먼저 선택됐다고 항상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루트 노드에 선택된 것들은요. 그냥 marginal correlation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주로 선정이 됩니다. 이 y랑요. y를 결정짓는데 가장 이제 marginal correlation이 높으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marginal correlation이 높다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용어들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그레션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트리를 만드는 과정은요, 두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우리 프리딕터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요, 이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어떻게 해요? 다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R1, R2, R3,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분할이 가능하죠. R4.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R5 이런 식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제2개의 겹치지 않은 영역으로 분할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텝은요. 각 영역, 뭐 RJ라고 할게요. 여기. 각 영역에 속하는 모든 observation에 대해서 동일한 예측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히터 데이터 예를 다시 가져오면요. 이 경우에 R1이 루키들은 다 똑같은 연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값을 주고 있죠. 자, 그러한 과정이 스텝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대략적으로 설명했던 것들을요. 수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론적으로 보면요. 이제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나누는 게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의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계속해서 선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냈었죠. 그렇죠? 근데 꼭 이런 식으로 해서 렉탱글이나 박스 형태로 자를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면 히터 데이터에서 years가 4.5보다 작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어떠한 값을 줄 거고 요 바깥 영역에 있으면 뭐 다른 값을 예측해라.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본 강의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practically하게 사용할 때는 이제 보통 rectangle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 방법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rectangle이 있다고 하면요. 혹은 뭐 어떤 의미의 영역이든 모양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고자 하면요. regression problem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이제 RSS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arg, mean, RSS 이걸 최소화시켜 주는 이제 rectangle, 요 박스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 값을 하면 되는데요. 요거 값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여기 있는 값은 observation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요. 어떤 rectangle이 나왔을 때 그림 좀 다시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R1, R2, R3라고 하면은 여기가 Y, R1 hat 값, 예측값, Y, R2 hat, Y, R3 hat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observation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의 제곱합을 우리 RSS로 결정을 하고 이걸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RJ들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나눴지만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RSS가 더 좋아질지 혹은 여기까지 나눴을 때 더 좋아질지 혹은 여기까지 나눠졌으면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선을 고려해 봐야 돼요. 수없이 많은 선들을 고려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computationally 굉장히 느립니다. 이 방법은. 다시 말해서요. 이제 feature space를 가능한 모든 파티션으로 이제 고려하는 거는요. 계산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이제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제 보통은 greedy search method나 혹은 top-down search 같은 이제 recursive binary splitting을 많이 쓰거든요.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tree-based 메소드로 어떤 이제 새로운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책에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탑다운 서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트리의 맨 위 있죠.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연속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디 서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똑같은데 트리 구축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뭐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프리딕터 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R1, R2, R3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이런 최적의 조건은 보지 않고요. 어떻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가 R1, R2, R3 둘은 모양이 지금 프리딕트 스페이스가 분할되어 있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궁극적으로는 여기 만들어낸 게 에러가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요. 일단은 루트 노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걸 찾겠다. 그냥 지금 현 시점에 베스트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방법이 그리디 서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나누면 이제 아래쪽은 6개 중에 6개, 100%죠? 자, 위에는 어때요? 이제 빨간색으로 예측할 거니까 여기는 이제 66%가 좋습니다. 혹은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어때요? 여긴 100%, 여기는 66%. 근데 이제 비율로 보면 100%, 6개짜리 100%가 더 좋으니까 이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플리팅 하는데 밑에 100%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여기가 R1, R2, R3 이렇게 이제
각 단계별로 궁극적으로 나중에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될지 안 보고도 그냥 각 단계마다 가장 오분류율을 낮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으로 스플리팅을 해도 최적의 다 100% 됐죠? 이 경우에 이게 최적의 트리를 분할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데서 기한한 게 여기 탑다운 서치랑 그리디 서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이제 그리디 서치 방법을 취한다고 해도요, 디시전 트리를 구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먼저 프리딕터, 어떠한 프리딕터 XJ와 이제 프리딕터 스페이스를요, 나눠주는 컷 포인트를 정하는 작업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프리딕터의 개수가 x1, x2, xp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x1은 0부터 100까지, x2도 0부터 100까지, xp도 0부터 100까지 설명하기 쉽게 이러한 분포로 퍼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일단은 x1만 가지고요. 컷 포인트를 0으로도 둬보고 1로도 둬보고 2로도 둬보고 3도도 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S를 정합니다. 그러면 뭐 0은 의미가 없으니까 1부터 99까지 값을 S가 취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X2도요.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S1, S2도요.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R1과 R2를 만들어내고요. 그때 각각에 대한 RSS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RSS를 가장 최소화시켜 주냐 이런 걸 일단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R1과 R2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편하게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나눴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R1에 대해서도요, 한번 또 이런 작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한번 나눠보고 컷 포인트를 계속 바꿔보는 거죠. 변수랑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요. 이런 식으로 또 기준을 나눠서 컷 포인트를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이러한 값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R1, R2, R3 이렇게 나란히 있는 영역들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이 작업을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RSS라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0.0001 이 정도면 에러가 거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냅니다. R4 여기도 R5 이 안에서 또 R6 이렇게 계속해서 분할을 하는 거죠. 자, RSS를 기준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봐야 100개, 뭐 30개, 혹은 10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포인트가 9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그러면 최대한 몇 개까지 나누는 게 좋을까요? 이 프리딕터 스페이스를요. 정확히 따지자면 이 경우에는 많이 나눠봐야 9개가 한계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는요, 이 나눠진 이 기준, 이 영역의 데이터 포인트가 적어도 몇 개 이상일 때까지만 이 작업을 반복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그런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잘 나눴다고 하면요. 이제 예측값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x1, x2의 영역이 r1, r2, r3, r4, r5 이렇게 정해졌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값을 우리가 r1에 속한 모든 observation들의 예측값이다 라고 하면 될 거고요. R2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5포인트가 있으면요. 이 5포인트의 평균값이 R2에 속해 있는 모든 observation들의 fitted value 혹은 predicted value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테스트 observation이 왔어요. 관측 이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 게 이 영역에 있다, R2에 속한다 라고 하면요. 이 5개의 포인트의 평균값이 이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의 미래 예측값이다 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요, 교과서에 있는 예제에서 나온 거고요. 그 리커시브 바이너리 스플리팅의 결과고요. 오른쪽은요, 그 파티션에 해당하는 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보시면요. 이제 R1이 어떻게 생성됐느냐 보면은 일단 X1을 기준으로 T1보다 작죠. 그 다음에 X2를 기준으로 T2보다 작아요. 그래서 첫 번째 X1을 기준으로 T1보다 작거나 같냐? Yes죠. 네. 그렇게 되면 X2를 기준으로 T2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이제 R1. 그리고 만약에 T1보다 작은데 T2보다 크다라고 하면 R2죠. 이렇게 해서 R2.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프로세스는요,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요, 실제로는 오버핏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그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트리를 언제까지 생성해요? 우리가 원하는 RSS보다 작을 때까지 트레이닝 RSS가 일정 값 이하가 될 때까지 트리를 그로잉한다. 키우고 있죠. 트리 그로잉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이런 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모델 플렉서빌리티가 높으면 바이어스가 줄어드는 대신에 베리언스가 굉장히 상승해서 오히려 테스트 셋에서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했어요. 자, 이 경우에서는 트레이닝 RSS를 일정 값 미만까지 줄이기 위해서 너무 오버핏 시킨 거예요. 그러면 모델 플렉서빌리티가 너무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테스트 셋에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결하려면 굉장히 단순해요. 아까 프리딕터 스페이스를요, 굉장히 너무 많이 나눠서 복잡한 게 문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대략적으로 1000개까지 나눴다. 그럼 1000개까지 안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한 10개만 하게끔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훨씬 심플한 모델이니까 모델 플렉서빌리티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즉 바이어스는 올라가겠지만 베리언스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스트 셋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기존 방법은 어떻게 됐던 간에 RSS가 낮아지는 방향으로만 무조건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 프리딕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한번 딱 그어봐요. 최적의 값을 하나 찾아서 그었는데 여기 R1, R2 이렇게 나눴더니 기존에 있던 MSE가 100이었는데 나눠놓고 보니까 50이 됐어요. 그러면 50 정도 상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좋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나눠봅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R3가 나와요. 자, 이렇게 있는데 RSS가 어때요? 25.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줄여봅니다. 그래서 여기 R4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24예요. 1밖에 안 줄었어요. 자, 이 경우 별로 크지가 않죠. 자,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RSS는 0.001인데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R3까지만 있는 이러한 트리를 만들자라는 게 대안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요, 이러한 전략은요,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나왔듯이요, short-sighted 해서 이제 너무 근시안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에 트리 초기에는 겉보기에 아무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R1, R2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100에서 99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3로 나누는 순간 갑자기 25로 떨어지고요. 또 10으로 떨어지고요. 1로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케이스에 만약에 지금 나왔던 대안을 쓰면요. 100에서 99밖에 안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멈추게 돼요. 더 좋은 트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방법은 잘 쓰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전략은요, 이제 트리를요, 매우 크게 large 트리로 그로잉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그로잉.
그래서 트리를 무작정 키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은 모델 플렉서빌리티가 너무 높아져서 테스트 RSS는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 테스트 셋에서의 퍼포먼스는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 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프루닝 작업을 추가해요. 여기서 이제 스텝 1이 그로잉이고요. 스텝 2가 프루닝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이게 일단 키워놨던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를 자를까, 여기를 잘라낼까, 여기를 잘라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고려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요. 이렇게 잘라낸 애들은 큰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브트리가 되겠죠. 보통 이제 부분 집합을 우리 서브셋이라고 부르니까 트리의 부분이다 해서 서브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로잉 할 것이냐. RSS를 기준으로 그 일정 값 미만이 나올 때까지 그로잉 할 것이냐, 혹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그로잉 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더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프루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있어요. 가지치기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게 있죠. 자, 앞선 방법은 RSS 기준으로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Weakest Link Pruning 해서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이 이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양수인 튜닝 파라미터 알파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알파. 자, 그리고 이 파트는 RSS에 해당하겠죠. 자, RSS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건 마치 똑같은데 일단 트리가 가진 이 브랜치 개수 혹은 노드의 리프 노드의 개수가 이거고요. 이 터미널 노드의 개수. 그리고 터미널 노드의 개수가 작다는 거는 심플 모델이고요. 터미널 노드의 개수가 많다는 건 complicated 모델이라는 뜻이죠. 모델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높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델 플렉서빌리티는 어느 정도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RSS를 낮추면서 동시에 이 뒤에 있는 모델 플렉서빌리티도 동시에 낮춰주고 싶어요. 리프 노드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요. 여기에서 페널티가 가해져서 오히려 RSS를 낮춰주더라도 그 트리가 선택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푼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있는 Y sub RM 햇은요, 이 RM이라는 rectangle predictor space가 이렇게 계속 쪼개지면 RM이 있겠죠? 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M's terminal node의 predicted valu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앞서서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금 설명했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서는 AIC나 BIC 설명할 때 그 방법이랑 사실상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튜닝 파라미터 알파는요, 이제 서브트리의 컴플렉시티 혹은 이제 모델 플렉서빌리티를 조정해주는 어떤 트레이드오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파가 0이면요, 그냥 단순히 RSS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그냥 트리죠. 그래서 가장 처음 설명했던 그 가장 큰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복잡한 트리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알파가 만약 무한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미널 노드가 딱 하나만 있는 그러한 것을 할 거고요. 알파가 굉장히 큰 값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브랜치가 딱 하나만 있는 이런 굉장히 심플러 모델, 심플러 트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알파의 역할을 알았는데 알파를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당연히 이거 다 해봤었죠. 알파는 어떻게 고르면 돼요? 크로스 발리데이션 이걸로 하면 돼요. 라쏘 같은 거, 리치 이런 거에서도 다 이렇게 정했었죠. 네, 똑같습니다. 방법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풀 데이터 셋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크로스 발리데이티드 셋을 이용했고요. 다시 풀 데이터 와서 이 알파의 최적의 알파 햇 값을 넣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어주는 그 솔루션을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로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다 요약해가지고요. 이제 트리 알고리즘,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트레이닝 셋에서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터미널 노드에 적어도 몇 개 이상의 포인트가 있게끔 하는 기준 혹은 RSS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로잉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프루닝 작업을 하는데요. 프루닝 작업은 이제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 이걸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알파예요. 알파, 튜닝 파라메터. 그렇죠? 그 튜닝 파라메터는요. K-fold cross validation 혹은 뭐 M-fold cross validation 이런 걸 써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정을 하면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을 적용해서 마지막에 트리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이제 히터 데이터에 그 트리, 디시전 트리를 생성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다룰 거는요,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적용했을 때 우리 알파에서 어떻게 고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고요.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뭐 263개였나 봐요. 그때 데이터 포인트가요. 그래서 132개를 트레이닝 observation, 131개를 테스트 observation 이렇게 반반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굉장히 큰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고요, 다른 수의 터미널 노드를 가진 서브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알파, 튜닝 파라미터 값을 계속 조정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파의 함수로 된 트리들의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티드 MSE 혹은 뭐 테스트 MSE 이거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6-fold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이용했다고 해요. 여기서 왜 6를 이용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132가요 6으로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폴드마다 22개의 observation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른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결과는 여기 이렇게 표로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고요. 자, 그림을 설명하면요. 여기 있는 초록색이 크로스 발리데이션 MSE를 나타내고 검은색이 트레이닝 MSE,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테스트 MSE 에러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앞선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도 다 다뤄봤던 것처럼요. 트레이닝 셋에서의 트레이닝 MSE는 어떻게 돼요? 쭉 계속해서 트리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트리가 가장 좋냐 이걸 고르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테스트죠. 테스트는 문제점이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학습하기도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테스트 셋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테스트 MSE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크로스 발리데이션 방법을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일 때 가장 3과 4가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3일 때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3일 때가 3인 터미널 노드를 주는 알파 값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테스트 MSE도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10이 제일 좋네요. 여기서 보면 그 다음이 대략 9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트리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진 않죠. 무조건 낮은 값을 주는 값이 제일 좋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One Standard of Error Rule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여기 One Standard of Error 안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 3, 이거 들어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One Standard of Error 안에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포인트들 중에서 가장 심플한 모델을 골라주면 되죠. 자, 그러면 그때가 터미널 노드가 3개인 그 값입니다. 그러면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 그러면 같은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파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방금 설명했던 알파 햇을 찾는 거는 프루닝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필요한 거는 그로잉의 영역이 필요해요. 그로잉에서 나온 트리를요, 우리는 프룬드 트리라고 가지치기 하기 전 트리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트리가요, 언프룬드 트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 햇을 적용했으면 이제 노드가
터미널 노드가 3개가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 딱 세워보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터미널 노드가 12개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그로잉이 한 결과인데요. 자, 이거 대충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프루닝 할 거니까요. 첫 번째 보이는 거는 몇 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는가. 우리 강의 가장 초반에 했던 그것과 똑같죠.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나눠지는 영역은요, RBI예요. RBI는요, 타점이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제 누상에 있는 주자들을 몇 명이나 홈으로 불러들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는요, 안타수. 안타수가 많으면 좋은 선수, 연봉이 높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냥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웍스는요, 이제 볼넷이고요. 볼넷이 많으면요, 공을 잘 본다는 뜻이고, 그러면 당연히 루상에 자주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핏 보면요, 이 언프린트 트리도 굉장히 합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알파햇이 말하는 터미널 노드를 3개만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아마 강의 가장 초반에 나왔던 이러한 터미널 노드들이 모두 다 제거가 될 겁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프 노드가 하나 생성되고요. 웍스도 안 보고요. 여기서 하나, 여기도 다 안 보고 여기서 하나.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제 강의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regression problem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tree based 방법 설명했고요. 그 방법은 이제 regression tree 이렇게 부릅니다. 자, regression tree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뭐 partition, predict space를 이렇게 잘 partition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트리는 이제 문제점이 있죠. 이게 그로잉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overfit 이슈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면 이제 파티션 하나 나눌 때마다 이게 특정 값 이하로 RSS가 100에서 50까지 절반씩 떨어지는 것만 이제 파티션으로 인정해라.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을 했는데요. 그 방법은요, 결국에 2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스텝은요, 그로잉이에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RSS를 기준으로 둔다거나 혹은 각 파티션에 적어도 5개의 observation 혹은 몇 개의 observation 이상이 될 때까지 나눠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프루닝입니다. 프루닝인데요. R이 하나겠네요. N이 하나예요. 프루닝 방법인데요. 이제 프루닝 방법은 이제 다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거예요. 미니멈 오브 M이 1부터 전체 트리 개수, 그 다음에 XI가 어떠한 파티션 안에 있느냐. 그 다음에 YI 빼기 YRM 햇 제곱, 이 파트가 RSS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트리의 flexibility 혹은 complexity에 대한 트리, 요 페널티를 줍니다. 그럼 페널티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터미널 노드의 개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튜닝 파라미터죠. 그럼 튜닝 파라미터는 어떻게 고르느냐?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